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최근에 스필반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여왕 판도라에 대해 다루었고 2부에서는 데스제로 장군과 닥터 바이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스파이 군단 삼총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 이어 이번 영상도 제가 2016년에 작성했던 블로그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먼저 스파이 군단 리더 리키입니다. 리키는 친위대인 가샤, 섀도우와 함께 밀정, 파무파탈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군단이라고 하기에는 멤버가 너무 적어서 스파이 군단만의 단독 작전은 별로 없었는데요. 발명가게에서 스필반을 암살한다거나 미래하우스를 이용해 인간의 탐욕을 키우는 게 고작이었고, 더 있다고 해도 리키가 요오키를 방해하기 위해 데스제로 장군을 부추긴 정도였습니다. 얼핏 보면 리키가 군단의 리더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기계군단의 부하로 이용당하는 느낌이지만 스파이 군단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키의 스파이 군단은 세력이 작았습니다. 멤버가 3명뿐인데다 데스제로처럼 전투기계인을 만들거나 닥터바이오처럼 전투생물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리키는 그들의 작전에 협력해줌으로써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필반 암살과 미래하우스 작전 때에는 기계군단으로부터 킹크롱과 전투기들을 지원받았고, 요오키를 견제하려 할 때에도 데스제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정치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세력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독고다이로 갈 필요는 없다 보니 강한 세력과 어느 정도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리키가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뛰어난 책략가였기 때문입니다. 리키는 시리즈 초반부터 책략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헬렌을 헤르바이라로 변신시키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도 바로 리키였습니다. 리키는 스필반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스필반의 누나인 헬렌을 악당으로 만든 뒤 스필반을 암살하자고 했고, 리키의 이 기초 전략은 30화까지 이어졌습니다. 리키의 개인적인 지략은 그녀의 처세술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기로틴 황제가 섀도우와 가샤를 폭탄으로 이용했을 때에도 리키는 처음에 기로틴 황제를 경계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오키가 등장했을 때에도 와라 제국 내에서 리키만이 유일하게 요오키의 반란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리키는 제멋대로 구는 데스제로 장군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닥터바이오와 달리 냉정하고 침착하게 전략을 짜는 심리전 악당이었습니다. 헬렌을 스필반과 싸우게 한 것처럼 적의 심리를 이용한 전술에 능했으니까요. 발명가게 암살 작전도 스필반이 마음 놓고 쉴 때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고, 미래하우스 작전도 인류를 금전욕에 빠뜨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데스제로 장군에게 폭력만으로는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했듯이 그녀는 내심 심리전을 더 선호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파이 군단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매번 데스제로의 단순한 정복 작전이나 강탈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녀의 친위대인 가샤와 섀도우 역시 인지를 붙잡거나 길 안내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심리전을 기획해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시리즈 후반부터 리키는 기로틴 황제를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로틴을 살짝 경계했지만 기로틴이 헬렌의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걸 보고 기로틴이 심리전에 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심리전을 추구하는 상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후 리키는 기로틴의 작전을 현장에서 보조하며 기로틴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력이 약해서 강한 세력에 붙는 방식이었다면 기로틴의 경우에는 진심으로 존경해서 따르게 된 겁니다. 리키는 갈수록 자신과 성향이 맞는 기로틴에게만 충성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생긴 충성심이 그녀의 몰락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 리키는 분명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려먹는 데스제로나 닥터바이와도 잘 협력하는 등 그녀 나름대로는 자신과 상성이 안 맞아도 조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대간부 요오키에게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요오키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인간으로 하여금 스필반을 공격하게 해서 판도라 여왕의 신임을 얻었는데요. 이때 리키는 촉이 빠른 간부답게 요오키가 훗날 기로틴의 자리를 노릴 거라는 걸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리키는 이전과 다르게 요오키를 너무 대놓고 경계했습니다. 급기야 판도라와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요오키에게 나는 이 사람이 싫다라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리키가 조심성이 없어진 겁니다. 위기 질서를 중시하는 판도라는 결국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하극상을 일으킨 리키를 숙청합니다. 리키는 와라 제국 초창기부터 활동한 원로인데도 겨우 말조심 하나 때문에 적의 의자가 되어버리는 악당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는 신중했던 리키의 행보와 많이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평소에 리키였다면 요오키를 방해하다 들켰을 때 새로운 대간부님을 도와드리려다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위기를 모면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요오키가 배신하길 기다렸다가 증거를 잡아서 기로틴과 판도라에게 보고했다면
정적인 요우키도 제거하고 자신은 기로틴의 영원한 오른팔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파이 출신답지 않게 은밀하게 처신하지 못했고 속마음도 제대로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로틴에게 충성한 뒤부터 다른 간부들의 눈치는 보지 않다 보니 이전에 가졌던 처세술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리키는 기로틴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요우키에게 되들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와라 제국 전체에 요우키에게 저항하는 자는 무조건 처형된다라는 명분이 만들어졌고 자신이 견제하려 했던 요우키의 권위를 오히려 높이고 기로틴 황제의 권위가 약간 숙여진 꼴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최후가 더 안타까운 건 훗날 요우키가 반역으로 실각한 뒤에도 리키가 명예로든 신체로든 복권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리키가 충성을 다 바쳤던 기로틴은 의자가 된 리키를 잠깐만 보더니 안타까워하거나 판도라에게 리키를 복원시켜달라는 등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리키가 완전히 죽어서 어차피 돌릴 수 없었거나 리키가 결과적으로 옳았어도 조직 내에서 하극상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위해 본보기로 살려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평. 리키는 지휘관 옆에서는 뛰어난 책략가였지만 단독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세력은 부족했고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에 정치적 유연함이 경직되어서 정적의 의자가 된 비운의 충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섀도우와 가샤입니다. 섀도우와 가샤는 리키의 친위대입니다. 데스제로 장군 리키와 더불어 와라 제국 초창기부터 활동했고 스필반의 아버지 벤 박사와 누나 헬렌을 납치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리키의 양옆에서 스파이 활동, 인질관리 등을 맡았는데요. 두 사람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거나 스필반 전체 스토리에 영향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감 없는 병풍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편하게 옆에 두고 부릴 수 있는 직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띄는 활약은 안 했어도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거나 머릿수를 채워서 스필반에게 시각적인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제로처럼 누군가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닥터바이오처럼 몰래 사고를 치지도 않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옆에 편하게 두고 부릴 수 있는 평범한 직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굵고 짧게 사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사는 걸 택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어느 순간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섀도우와 가샤는 기로틴에게 이용당하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락한 이유는 어설픈 권력욕 때문인데요. 기로틴 황제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두 사람은 갖은 아첨을 떨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로틴이 자신에게 협조하면 오른팔로 삼겠다는 꼬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기로틴의 오른팔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스필반을 없애기 위한 특훈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미친 존재감을 뿜어내는데요. 훈련이 끝나자 두 사람은 기로틴에게 검을 하나씩 받았는데 사실 그 검에는 폭탄이 심어져 있었고 기로틴은 두 사람이 스필반에게 접근했을 때 자폭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기로틴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리키처럼 기로틴을 경계했다면 노예처럼 부려질지언정 자살폭탄으로 이용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이 기로틴을 의심할 틈이 없었던 점도 참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데스제로를 능가하는 대간부가 나온 데다 전투기계인이 뉴 전투기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스필반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럴싸한 언변 때문에 기로틴을 의심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속은 두 사람보다는 부하를 소모품처럼 이용한 기로틴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몰락한 원인은 어설픈 권력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정치적 기반이나 힘이 없었다는 점도 컸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뒤 기로틴 황제는 데스제로나 리키를 이용했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기로틴 입장에서도 기계군단을 지휘하는 데스제로나 책략가로서 활약할 리키가 없어진다면 제국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반면 가샤와 섀도우가 죽는다고 해서 제국 전체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끼케야 리키 혼자 현장에서 고생하면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누군가의 위협이 되지 않을 평범한 사원이었지만 반대로 경계 대상이 될 정도의 힘이나 직책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중요한 직원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스필반도 같이 죽었다면 둘의 죽음에 의의나 명예라도 따라 붙었겠지만 결국 별다른 활약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총평. 세력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권력을 쟁취하려다 이용당한 두 사람. 조직에서 내쳐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리키를 도와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을 떠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상 스파이 군단 3인방에 대해 다루었고요. 다음에는 기로틴 황제와 생쥐 포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